네,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거는 건물 시스템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보면서, 강의자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물 시스템의 이해와 필요성의 첫 번째, 빌딩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빌딩은 여러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빌딩 시스템은 하위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특성과 기본적인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빌딩 시스템의 유형은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 시스템, 그래서 업무,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시스템에 따른 단위 공간, 규모, 위치, 그룹별 공간 배치, 공간 용도의 변화율, 단위 공간의 구성 부재별 재료, 각종의 다양한 가구,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기능적인 게 되겠죠. 내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 안에서의 기능과 연관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공법, 재료의 특성, 기둥 간격, 그다음에 구조 부재 배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성과 관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제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재료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지어지는 방식들, 그리고 지어지는 방법에 의해서 그 내부 공간의 형태라던가 기둥 간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크게 이제 스판을 만들게 되면 뭐 12m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대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철골 구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료에 따른 특성, 그리고 그 재료에 맞는 공법에 의해서 실 공간의 크기와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부재 간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거.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설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성능, 그 다음에 HVAC, 제일 대표적인 게 HVAC,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이름으로 공조, 냉난방 및 환기,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HVAC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거, 배선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배관, 덕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설비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이제 사용되는 측면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이제 기능들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부 시스템에서의 기능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업무, 그 다음에 그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기능이 달라지는 것 외에, 설비 시스템은 또 다른 기능, 그 다른 기능이라고 하면 그 환경 조절 측면에서의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열환경이 있고 빛환경이 있을 수 있고 뭐 음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조절해주는 기능들, 이런 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관리와 특별히 또 연관관계가 크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 외피 시스템. 외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공법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외피라고 하는 디테일적인 부분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조적조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알고 있는 형태와 외피가 있죠. 그리고 뭐 벽돌조의 특징, 그 다음에 석조의 특징,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외피라고 하는 거는 구조와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이제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철근 콘크리트이지만 외피는 석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조적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징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커튼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외피라고 하는 것을 구조와 연결시켜줘야 되지, 그죠?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시스템과 외피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가 굉장히 디테일적 측면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또 그 부분을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과 시스템이 결합되는 형태를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구조적인 시스템과 외피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 디테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외피와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 외피를 구성하는 것들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비들이 연결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구조와 설비가 연관관계가 깊죠. 그렇다 보니까 구조, 설비, 외피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형태와 그 다음에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4개의 커다란 하위 시스템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항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빌딩 시스템에 따른 부위별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에서 봤을 때는 공간 구분, 벽체, 바닥, 천정, 가구 이런 것들이 내부 공간을 결정하는 하위 개념의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면적, 마감재, 출입문, 규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업무 활동의 특성 및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 뭐 내부 공간 바닥 천장에서 마감재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약간 인테리어적인 것들이죠. 인테리어적인 것.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실무에 가면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뭐 구법, 그죠? 구법, 재료에 따른 구법, 그다음에 공법 이런 것들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모듈과 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간과 또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둥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모듈이 달라지고, 모듈이 달라지면 그 공간을 쓰는 방식이 또 달라지게 되니까 동선도 달라지게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쪽에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설비 시스템의 내용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공조, 급배수, 전기, 운송, 방제 이런 항목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형광등이 될 거고요. 콘센트, 그죠? 전기를 써야 되는 콘센트.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우리가 냉방기, 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중앙 제어 장치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센서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배수 같은 것들은 뭐 다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면대라든지 이런 데 물이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정수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급수가 있어야 되고요. 배수 같은 것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 공간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상하 수도 구분을 한다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방제와 관련된 것 같으면 소화 경보,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그 다음에 소화 용수 이런 것들, 스프링클러 있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고요. 운송과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전기는 뭐 아까 이야기했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건물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환경, 빛환경, 그 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후화가 됐을 때는 교체 비용,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결국에는 시스템 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구조, 그 다음 외피, 내부 공간 이렇게 세 개가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설계할 때 이야기고,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건물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여기 나오는 기계와 관련된 설비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지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뭐 길어도 한 뭐 3년 뭐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이 건물이 사용되는 기간은
30년, 40년, 뭐 길게는 100년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유지 관리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설비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의 비중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유지 관리 단계에 고려돼야 되는 건물을 실제 사용하는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보수할 거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될지 형광등을 언제 뭐 1년에 한 번 갈 거냐 6개월에 한 번 교체할 거냐 와이파이 기계를 1년 단위로 교체를 해줄 거냐 2년 단위로 교체를 할 거냐 전선을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전압이 충분해서 이게 지어지고 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써도 괜찮은지 아니면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거를 더 큰 용량으로 변경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비가 계속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빌딩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마트 빌딩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물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정보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에요.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어느 단계가 되면 더 이상 정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정된 정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반해서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이 건물을 쓸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정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빅데이터를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실제로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시티에서 컨텐츠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집 안에 TV를 켜고 끄고 형광등을 켜고 끄고 보일러를 켜고 끄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설비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와 그 다음에 유지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제 IT도 있을 수 있고요. 부가적인 기능들, 통신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많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계 쪽으로 설비 시스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미래에 또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자마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외피에 관련된 것 같으면 뭐 대표적인 게 외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튼홀 부분이 될 거고 밖으로 드러나는 파사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붕이에요. 지붕이 외피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벽도 마찬가지지만 지붕은 직접적으로 비라던가 바람,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그 태양열 이런 것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하중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래, 안전성 측면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단열을 마감을 어떤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으로 치면 머리 헤어스타일이죠. 어떤 모양을 하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빠뜨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그 지붕과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외벽 이런 것들이 디테일 측면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런 디테일들을 또 나중에는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성능 개선 유형에 따른 설계 지침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빌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조와 공간과 뭐 환경과 여러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그 나눠져 있는 하위 시스템들이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나중에 무엇과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빌딩 시스템 먼저 성능과 관련된 유형, 개선 유형을 보면 구조, 공간, 환경, 에너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 보면 이게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논문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4학년 정도 됐으면 한 번쯤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한번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괜찮은 논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는 강의 자료에 제가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구조부터 보면 구조는 빌딩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국법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이랑 연관성이 있고 성능 데이터를 보면 이게 구조 부재의 노후도 이게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 있는 거니까 노후도 그다음에 균열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성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화가 된지 얼마나 노후화가 됐느냐, 몇 퍼센트가 됐느냐, 또는 몇 년이 지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성능이 지금 어느 정도 구현되고 100%인지, 뭐 60%인지, 50%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균열, 변형, 기울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균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벽에 크랙이라고 그러죠. 금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초음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비파괴 검사 방법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벽 내부에 또는 기둥 내부에 균열이 가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고요. 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레이저 스캐너가 있습니다. 3차원 레이저 스캐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건물이 지어졌을 때와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의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지어지는 중공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차원 모델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건물을 촬영한 데이터와 기존에 설계되어 있을 때의 도면 데이터를 비교해서 우리가 변형이 일어났는지 처짐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공간과 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과도 연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공간으로 넘어가면 공간 구분, 벽체, 바닥, 천장, 가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성능 데이터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건 기준 면적, 사용 인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업무 활동의 특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간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환경적인 거는 계속 명칭이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좀 헷갈리죠. 어떤 데는 기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그냥 설비라고 하고 어떤 데는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건데 부르는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라고 보면 돼요. 기계 장치를 이용한 설비이고 기계 장치를 이용한 설비이면서 이게 건축 내부의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환경 조절 설비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대부분 다 기계 설비라는 거죠.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공조가 있고 급배수가 있고 전기 운송 방지 여기 빠졌지만 통신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 이런 약간 사람의 쾌적성과 그 다음에 실용성 측면 그리고 활용도 그 다음에 유용성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예전에는 여기 환경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에너지는 이쪽에 열환경에 가깝습니다만 요즘은 이거를 또 워낙 에너지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아예 에너지라고 빼놨는데 제가 이게 혹시 오타가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한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거 보면 여기 웨피라고 돼 있죠. 그죠?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웨피가 또 에너지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거든.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그 웹피 중에서도 에너지에 집중해서 이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에너지라고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외벽과 지붕이 에너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 이게 여기 보면 뭐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용도 이런 것들에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빌딩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을 시킬 것인가, 그리고 통합이 왜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야만 건물이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만 있는 건물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 그죠? 구조만 있으면 밖에 뭐 창과 문이 없으면 뭐 왔다 갔다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가구가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그 공간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결합된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안방이라고 치자. 안방이라 그러는데 안방이 너무 작아. 침대 사이즈가 진짜 한 뭐라고 할까, 싱글 정도 들어갈 공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실인데, 거실에 우리가 거실 같으면 좀 넓은 공간이잖아요. 주택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인데 그 공간에 기둥이 한가운데 박혀 있다거나 이러면 그 쓸모가 없어지겠죠. 그죠? 기능적으로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실 공간은 기둥이 들어가지 않도록 무주 공간이 되도록 설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력벽을 이용하든 뭐 아니면 뭐 기둥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지만, 최소한 필요한 요구로 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방에서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을 사용하려면 급배수 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급배수 관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형태로 돼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능적인 측면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시스템을 통합시켜 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거를 잘 통합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 설명하는 것처럼 4번, 5번이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인 비용보다 높은 가치를 창조하고 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보면 뭐 각종 제어 시스템이 뭐 통합이 잘 되어 있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뭐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 에너지 사용도 좋아진다. 유지 관리도 잘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잘 이제 우리가 통합시킬 수만 있다면.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됐는지 알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동안에 설비라고 하는 걸 사실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냥 하기에는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수업에서는 3D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 설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건축 성능의 6가지 측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공간, 열, 공기의 질, 시각, 그 다음에 빌딩 모델, 이건 유지관리랑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공간의 실들이, 동선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짜져 있는지, 조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설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설비라고 하는 기계 설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전기 설비도 있을 수 있고요. 단열재라든지 흡음,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기의 질, 요즘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많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해주느냐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항목들이 어떤 항목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거를 내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면 그런 성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성능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 미세먼지 같은 것들, 공기의 질, 요즘 또 코로나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 음환경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소음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인 거는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그 일조권도 있고 조망권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 것 같고, 빌딩 보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방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내진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건축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건축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공간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조차 건축 단계에서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주게 되면 건물의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전에는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씩 설계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런 엔지니어가 해야 될 것들이 상당수는 뭐 인공지능이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건축가의 영역으로 넘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단지 나중에 엔지니어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놓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훌륭한 설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업무 프로세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많이 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획 설계, 계획 설계 정도 어느 정도 끝나면 이게 끝나면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들이 이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 계획 설계 수준이긴 한데 계획 설계보다 조금 약간 약합니다. 사실 계획 설계 단계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체적으로 계획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그냥 되겠지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실무에서 이야기하는 계획 설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한 정도의 계획 설계를 우리가 학생들은 배우게 되는데 앞으로는 계획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과 그 다음에 뭐 운영 방침이라는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계가 끝나면 이제 기본 설계에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데 2단계에 가서 그게 결정이 나게 되면 기본 설계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조금 늦다라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좀 늦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 설계가 끝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시스템을 결정하게 되면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에서 이런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빌딩 시스템을 고려한 설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빌딩 시스템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올바를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방법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건축은 혼자 못하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업을 학생들이 못하잖아. 그죠?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협업이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끼리의 협업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BIM 모델링을 이용해서 지금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끼리 협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조를 모델링하는 학생과 건축 모델링, 그 다음에 외피 모델링, 설비 모델링 하는 친구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어떻게 모델링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서로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빌딩 시스템의 성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다루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했던 겁니다. 영상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영상물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강의 자료 나중에 올려주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건물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이런 특히 대공간의 큰 건물 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시스템을 설계 디자인 컨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얘네들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 그거를 디자인으로는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서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번 첫 번째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